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해밍턴 책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제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 기제 전반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심리적 기제 후반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심리적 기제는 인터그레이션 앤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즉 통합 변별인데요. 이 통합과 변별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개인의 자아가 변별할 수 있어야 통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변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그레이션은 두 개의 정신적인 요소를 합치는 것이고, 분화는 두 개의 정신적인 요소를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프로이트의 에로스라는 용어와 사나토스라는 용어가 생각나겠죠. 에로스는 함께 묶는 힘, 사나토스는 연결을 해체하려는 본능. 그래서 이를 생명 본능, 사랑 본능 또는 사나토스를 죽음 본능, 공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사랑이라는 것은 묶으려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는 거고, 사나토스는 그 연결을 해체해서 무기질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이죠. 이것은 프로이트가 1923년 이중 본능 이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합치고 나눠지는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넘어서서 모든 생리적인 과정 안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의 씨앗은 장차 싹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어떤 유전적 인자를 그 작은 씨앗 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더 쉬운 예를 보면 계란을 깨면 노른자와 흰자가 나오죠. 특별히 흰자에 그 어떤 장차 병아리가 될 녀석의 눈알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그 부분을 꼭 제거하고 날계란을 먹도록 했던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 한 알에도 닭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고, 또 계란 하나에는 닭의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정신적인 기능은 인간 전생에 걸쳐서 이런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변별되어졌을 때에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정, 반, 합 또는 통합, 분열, 다시 통합, 분열, 통합, 분열, 이것은 모든 유기체들이 가지는 속성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러한 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신분열증 환자 DR은 28세 된 남자예요. DR은 28세 남성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노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목길에서 자고 또 구세군 쉼터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그리고 무려
소에서 음식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디아의 가족들은 디아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그를 찾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생활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폭발할 것 같아서 미칠 지경이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대로 두면 디아리 다시 노숙자로 돌아갈 것 같아서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간호사들이 딱 보니까 이 DR이 정신분열증이지만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도 불구하고 DR은 통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환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어떤 감각적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DR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대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점점 DR은 병원 생활을 잘 적응하면서 나중에는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약을 순순히 잘 먹는 그런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나가서 그는 3개월 후에는 시를 쓰는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병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되면 그는 어떤 빛이나 굉음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는 약간의 통합적인 능력이 나오다가 병원 안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굉음이 들린다, 윙윙거린다, 그리고 빛이 조각조각 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신의 감각적 차원과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통합해내는데 장애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상한 색깔이 보이고 소음도 들려요. 도대체 이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병동의 공동체 모임 도중에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해 물어보니까 소음 때문에 밖으로 나갔대요. 뒤죽박죽이었어요. 소란스러움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때 다소 혼란스러운 집단 토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더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분열적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응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외부 환경과.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치료사와 연구자가 왔고 또 가족이 그의 곁에 있을 때에 감정의 수위를 낮추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는 좀 더 통합 능력, 변별 능력이 수행되어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DR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치료사, 정신분석자들이 그의 보조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DR은 그와 같이 통합, 분열, 변별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통합하고 분화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인 이유로 이런 능력을 보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R은 분화 능력, 통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니까 통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우리 아니 뭐 멘붕 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통합 능력도 떨어지고 멘붕이 와서 도대체 뭐가 뭔지 변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초기 심리 발달에서 한번 보면 분화, 통합 이런 과정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유하는 소리와 색깔, 촉각과 냄새, 위, 아래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죠. 또 아이는 어떤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 촉각, 냄새와 맛이 하나의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을 배웁니다. 젖을 주는 엄마의 젖가슴에는 특정한 냄새와 맛과 촉각과 모양이 있고 이런 것이 제각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젖가슴과 관련되어져서 아이는 하나의 젖가슴이라는 이미지로 통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내 유아는 젖을 주는 가슴과 엄마의 얼굴을 연관시키고 엄마에 대한 시각과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의 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하게 되면 엄마의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엄마의 젖가슴, 젖가슴에는 젖새 냄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엄마의 젖가슴의 모양, 터치하는 그 어떤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미지 속에 근본적으로 다 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하면, 저도 여러분도 엄마 하면 엄마의 이 통합적인 전체 상이 하나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합치고 나누는 경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가정으로서 모든 유기체는 다 이와 같이 통합, 그리고 나눠짐, 또 통합, 나눠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화와 통합은 비록 아주 어린 유아와 심각한 심리적 혼란에서 회복하려는 성인 환자의 초기 노력에서, 그리고 실제로 모든 유기체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저 그것이 원시적인 심리적 기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원시적인 생애 첫 출발에서 분화와 변별은 변별 그리고 통합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의 나이 30대, 40대, 50대에도 여전히 변별,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생에 걸쳐서 생애 첫
출발에 시작했던 변별과 통합의 이 정신적인 심리적 기제가 계속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별되고 통합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변별 통합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예로서 어머니 하면 아이는 어머니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처음부터 갖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 또는 어머니의 젖가슴, 또 젖가슴 가운데서 엄마 젖의 향기, 그리고 터치할 때의 느낌, 그리고 엄마가 젖을 줄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또는 어떤 앙칼진 목소리로 젖먹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그런 터치, 뭐 전반적인 것들이 다 하나의 상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는 어머니라는 통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적인 인식이 통합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 통합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또 그 통합을 나누어서 변별하고 분열시키고 더 새로운 통합을 하게 되고, 또 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보다 더 어머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또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차원, 더 깊은 차원에서 통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 분화는 생애 초기에 시작되지만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심리적 기조를 보면 투사예요. 투사란 자기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31세 변호사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격적인 경쟁심을 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는 자신이 주로 원치 않는 측면, 물론 긍정적인 프로젝션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견디기 힘든 하나의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투사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1세 변호사인데요,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많은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투사하니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끔찍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 사람은 31세 변호사인데 법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나친 질투심 때문에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지나친 질투심이 관계를 파괴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도 그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특별히 선임 파트너, 자신의 직속 상사와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 상사가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상사가 나에게 덧슬로와 걸리겠어요. 그저 꿈이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떤 소송 사건 때문에 그는 지금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는 항상 나에게 앙심을 품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세하게 자기 상사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 당신의 상사의 변호사라면 그의 결백을 지지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의 상사가 결백하다, 결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의 다른 측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사가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자기 직속 상사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좋은 사건 다 내가 맡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세 AB 이 내남자는 상사에 대해서 정말 화가 극도로 치밀었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빨리 승진하고 싶은데 그가 나에게 충분한 사건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야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는군요. AB가 반박합니다. 뭐 야심이 있다는 게 뭐가 문제죠? 지금 당신은 당신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고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준 바로 그 특성을 내가 비판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군요. AB가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다음에 무슨 말 하실지 알겠어요.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어서 비판적인 나의 특성을 주위 사람에게서 본다는 그런 말씀이죠. 치료자가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특성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뭐 좋은 것은 아닌 것은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있나요? 네. 이제는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 자신을 또 변호하는군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면 좀 더 치료적인 변형을 이룰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AB는 공격적인 경쟁심을 상사에게 지금 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처럼 자신이 더 쉽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상사가 자기에게 좋은 사건을 많이 안 줘서 상사가 나를 해코지하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치료 회기 후반에 실제로 그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일 때 치료자가 가혹하게 비판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태도를 주위 사람에게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 내면에 있는 부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소를 다른 사람에게서 투사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내 자신을 보는 게 바로 프로젝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한 예로 뭐 돌봄과 친밀에 대한 투사가 98쪽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98쪽에 보면 춥고 비가 오는 어느 날 예, 엉클어진 머리 그리고 찢겨진 코트 짝이 맞지 않는 신발 그런 신발을 신은 사람이 정신건강 클리닉에 왔어요. 그리고 정신과 수련이가 그를 면담해 줬어요. 수련이는 이 사람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참 돌보기가 힘들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쭉 끌어해 왔듯이 약물 복용을 거부했고 입원도 거부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를 입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아요.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당신이 묵을 수 있는 더 나은 숙소를 찾고 먹을 것도 좀 더 구해보도록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내일 다시 오면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사가. 이 노숙자는 좋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진다면 기꺼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노숙자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 내일 다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찾아보고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데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남자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네,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마음이 편안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났고 그 긍정적인 관계 때문에 내담자가 그 다음날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내일 다시 오는 게 선생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배려와 보살핌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의사 선생님에게 투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배려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이런 생각, 이러한 형태로 자기에게 그렇게 권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꺼이 해주면 선생님이 좋아진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어요. 아주 선심 쓰듯이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투사는 흔히 실제 대상에게 기속되어 카멜레온처럼 그들과 뒤섞이게 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투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투사와 유사한 사물을 발견해요. 이게 투사적 동의시인데 투사적 동의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어떤 부적절하고 고통스러운 한 부분을 대상에게 투사하고 그 대상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관계 형태 유형으로 관계하기를 투사하는 자가 압박을 가하고 압박을 받은 대상은 자기도 모르게 투사한 자의 그 투사적 힘에 의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사적 동의시의 대상을 아무나 선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투사하는 그러한 형태를 기꺼이 허락해 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학회에 참여했는데 임원들이 함께 학술대회를 마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나랑 저기 대각선에 있는 분, 그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내 눈을 보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갑상선 암으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하면서 내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갑자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남자 교수님들도 많고 여자 교수님도 많았는데 왜 하필 저 멀리 대각선에서 내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내가 그녀의 어떤 투사적 동일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절했기 때문에, 즉 투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투사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투사적 동일시에 기꺼이 따라줄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아내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저래 좀 돕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에 처음에 발만 꼬리 집어넣나요? 그 다음에 발 집어넣고 엉덩이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낙타만 그걸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우화처럼, 그래서 또 나도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려는 내 병리가 다시 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뭐 투사적 동의 프로젝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까맣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고 천사의 눈에는 세상이 다 천사로 보이고 또 악마의 눈에는 세상이 다 악마로 보인다. 그런 속담하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투사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밖으로 품어서 사람이나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 두 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통합과 변별, 또 하나는 프로젝션에 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